한적한 마을 호블랜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새로운 삶이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태양이 뜬 어느 날 아침, 마을의 모든 법과 규제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토마스 홉스의 자연 상태가 부활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이 이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법이 없이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낙관적인 무질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유 배달 일을 하던 찰리는 마을 첫 번째로 변화의 조짐을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배달하던 그는 갑자기 자신의 우유병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웃이 훔쳐간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찰리는 평소라면 법에 호소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제재도 없다는 사실에 낙담했습니다. 그러자 찰리는 우유를 지키기 위해 소의 우리 앞에서 밤을 새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블랜드의 상황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생선 장수였던 메리는 어느 날 부지를 지키기 위해 물리적 충돌에 휘말렸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보다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이 충돌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그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홉스가 말했던 만인에 대한 투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마을 회관에 모여 문제를 논의했지만 그들에게는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지혜로운 여사제인 에밀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리바이어던, 즉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규칙과 법을 따라야 한다. 혼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서로 간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이죠. 에밀리의 제안을 듣고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이 제안에 동의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들만의 사회계약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마을 전체 회의를 수차례 거쳤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동의한 규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무언가를 훔치거나 암을 해치지 않는다면 마을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었습니다. 마을은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우유를 쉽게 배달할 수 있게 된 찰리도, 활기 넘치는 장터에서 생선을 팔 수 있게 된 메리도 모두 새로운 규칙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혼돈 속에서 사회, 계약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들만의 리바이어던을 만들어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호블랜드의 이야기는 홉스가 주장한 자연 상태의 무질서함과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한 교훈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질서와 평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모여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며 그곳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장자크 루소의 자연 상태 이론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을은 대도시의 화려함이나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정서와 푸른 자연이 둘러싸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공기가 맑고 들판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마을 광장에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남녀노소, 빈부 격차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 중 한 명인 지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나요? 마을의 어르신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길 선택했지. 여기서는 누구나 자연에서 태어나 평등하다고 믿고 있단다. 이어지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치 장자크 루소의 필체로 쓰여진 듯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돈보다는 사람 간의 신뢰와 존중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모든 자원이 공동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은 모두가 나눠 갔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도, 흐르는 강물의 고기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당연했기에 이곳에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와 생활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자연 상태의 본질은 경쟁과 소유가 아닌 평등과 자유 속에서의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도시로 돌아가기 전 마을길 한가운데에 작은 알림판을 세웠습니다. 참된 행복은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지훈은 마을에서 이 경험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루소의 자연 상태 이론이 과거의 철학적 논의가 아닌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도 작은 실천을 통해 서로를 더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지훈과 그의 공동체는 자연 상태의 본질을 현대 사회에 조금씩 퍼뜨려 나가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음을 띠며 우리도 지훈처럼 살아보자 고 외쳤고, 그러한 노력들은 점점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장자크 루소의 이론이 실제로 구현된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셀리나라는 이름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셀리나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을 찾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빵집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을 굽고 동네 사람들에게 미소를 전했습니다. 빵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는 날이면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의 가게로 모여들었죠. 하지만 셀리나는 자신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로부터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이론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마치 송곳으로 그녀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도움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며 이론을 곱씹던 중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구체적인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셀리나는 자신이 매일 버리고 있던 팔리지 않은 빵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빵을 굽지만 남은 빵을 통해 보다 넓은 공동체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근처에 위치한 대도시에 있는 한 비영리 단체와 연락하여 매주 특정한 요일에 무료로 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셀리나의 빵을 도시의 노숙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셀리나는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빵집 수익의 일부를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셀리나는 이 기금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녀가 직접적인 영향을 느낄 수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효과적 이타주의의 핵심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빵집에 한 낯익지 않은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셀리나가 기부한 돈 덕분에 교육의 기회를 얻고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러 먼 나라에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셀리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타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그녀의 행동이 전 세계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피터 싱어의 이론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이나 물건과 같은 직접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술과 시간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더 넓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셀리나는 자신이 직접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고 마을은 작은 행동에서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실천은 마을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셀리나의 이름은 효과적 이타주의의 상징이 되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도움을 펼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진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진은 마을에서 가장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마을 광장에 설치된 오래된 분수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독백을 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철학자 진이라고 부르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의 행동이 재미있다며 즐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진이 분수대 앞에서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행위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연극처럼 한 편의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한 노동자가 살았습니다. 노동자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그 행동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아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매일 똑같이 일하세요? 이 질문은 노동자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나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할까?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이 그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려는 강한 의도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이를 볼 때마다 미소 짓고 힘이 나는 새로운 목적을 얻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숲으로 가 작품을 그렸습니다. 예술가는 매일같이 풍경을 그리며 자신의 심지와 정체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며 아름답다고 감탄했지만 무슨 이유로 그가 그렇게 열심히 그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예술가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세요? 예술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그림들이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그림을 그냥 그림으로 보겠지만 나에겐 그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반복되는 행위일지라도 그 속엔 다양한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앤스콤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나는 질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복잡한 의도와 목적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도 어떤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일었습니다. 철학자 진이 단순히 매주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역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도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일상적인 삶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조금 더 풍요로워졌고, 철학자 진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